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에선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 법안들이 추진이 됐었죠. 민주당 선대위가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한 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생 개혁, 또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그러니까 뭐 당 지금 중앙 선대위가 나서서 이렇게 철회를 해라 이런 상황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논란이나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초유의 사태 그리고 지금 국정과 민생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심판 여론이 지속되도록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서 마치 정권을 잡으면 사법도 장악하고 권력도 독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대위에서 볼 때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개별 의원들의 법안이지만 그런 유권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철회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뭐 어떤 본인의 의견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의중과 다른 법안을 낼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아니 보세요? 특히 이 법안을 주도했던 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죠. 현재 의원이고요. 근데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냥 개별 의원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주도했고 거기에 1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이 동의를 해서 법안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라는 게 바로 이 의미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그 포석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요. 개별 의원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선대위에다가 자중하라,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본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자, 본인이 지시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또 그 의원한테 철회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철회에는 이재명 후보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죠. 근데 이 철회하라고 한 건 제 지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의중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걸 아니기 때문에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내에 저런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 뭐 법안 뭐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내는 거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여전히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 발의와 그리고 철회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다라는 이 해명 자체는 굉장히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변수와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지시하거나 의도하거나 공감하거나 했을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고요. 당 내에서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당내 정치 이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는 자기 정치를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그런 거를 두고 봤다가 이제는 자기 정치하지 마라. 지금 선거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선대위가 반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철회한 법안 두 가지, 그 박범계 의원 안은 철회가 됐는데 지금 그 김용민 의원 안의 경우에는 뭐 일단
따로 언급이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생각을 해보겠다. 아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 뉴스 시작 전에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경태 의원 안도 아직 전산상으로는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예. 이게 논란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저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논란이 싹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 권력 구조라든가 사법 권력 구조와 관련된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국가의 근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가면서 해야지 이후의 미래 역사가 예.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좀 깔끔하게 이번 논란을 다 없애고 그렇게 중요한 권력 구조와 관련된 것이라면 향후에 여야의 합의 그리고 국민들과의 공청회 등 어떤 공론의 장에서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예.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거를 좀 막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30명을 한다 그래도 16명을 다음 정권이 임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한쪽으로 권력이 확 쏠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장치를 둘 것인가 이런 논의까지 해가면서 차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제 법원 조직 개편안 어떤 것들은 철회하고 어떤 것들은 아직 뭐 언급이 좀 불명확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이슈입니다. 예. 이번에만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오래된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래. 이 오래된 이슈를 끌어낸 겁니다. 예. 이 시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보복적 조치다. 이렇게 아마 다수의 유권자가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정부에서 현재의 대법관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그걸 30명으로 증원한다 그러면 2배 이상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숫자를 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대해서 보복적 조치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거기다가 또 헌법재판소의 기능 강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에 한 데 대한 전면적인 보복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걸 지금 징후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법안들을 발의한 배경은 단지 사법 개혁 차원이다라는 이런 해명이 지금 이런 파기환송된 이후에 이런 어떤 발의된 시점들을 보면은 그런 해명들은 굉장히 어색하다는 게 좀 국민의힘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예. 뭐 각근도 고쳐 매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공론회장에서 논의를 해도 동의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 같이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법부를 마치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듯한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2차 데드라인으로 지목된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준석 후보가 평상시에 공정한 경쟁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야말로 정정당당한 단일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2030 세대는 확고합니다. 이준석은 찍을 수 있지만은 내란 무리와 동조했던 그런 김문수 전 장관을 찍을 수는 없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보고 있는 단일화 2차 시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 단일화 논의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결국은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결단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어저께까지만 해도 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2022년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마지막 TV 토론을 한 직후에 단일화가 성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뭐 50% 이상이냐 이하냐 그러면 그거는 50% 이하죠. 가능성은. 예. 희박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자, 이 완주했을 때의 본인의 득실, 정치적 미래, 그다음에 그 완주하지 않고 단일화에 동의했을 경우의 정치적 미래, 아니면 예. 단일화를 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 뭐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그 뭔가 철저히 좀 득실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오늘 마지막 TV 토론 이후 뭐 빠르면 오늘 밤에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일 오전에라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완주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뭐 완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뭐 그럴 경우에는 또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예. 이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단일화 가능성 0%. 그게 정말 0%일 거냐? 0.000 몇 %라도 남아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내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우리가 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어떤 마음을 먹고도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예. 뭐 100%, 0%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끝까지 이해 득실을 좀 따져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배지 한번 다는 게 중요한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예. 다시 말해서 큰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없이 그 큰 길을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0%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예. 확률상 더 높은 확률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두고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자강론 얘기 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선 예. 일주일 남았는데 뭐 언제까지 계속 자강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단일화에 뭐 목매듯이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다만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에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단일화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그런 중도 확장책을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내놔야 김문수 후보에게도 그 지금보다 더 큰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어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극우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게 김종희 같아서 금묵자처럼 오염이 됐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일부 청년 세대들이 극우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실제 저도 일부 뭐 극소수 이런 예. 표현을 붙였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문제 삼는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광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일부 청년들이 예.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신념적인 모습으로 그 광장에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그러면은 그게 종교적 근본주의와 연동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극우화됐다고 볼 수 있고 근본주의화 됐다고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볼 수 없는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면서 공감대를 청년들과도 그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다. 뭐 청년 세대 전체가 그렇다든가 예. 청년 세대를 그렇게 일반화시킨다든가 이러면 문제지만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일부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 일부 극소수 청년들은 극우화되어 있다.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지적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저 대학생들을 만난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한 이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예. 굉장히 정치적인 그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그 2030 또는 대학생들이 극우와 아니면 뭐 극좌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대다수 뭐 청년들은 뭐 건전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고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발언한 거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극우다 이런 낙인 찍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일부 극우 뭐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도 그 강력하게 지지하는 20대층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또 뭐라고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냐 과연.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또 다른 20대 갈라치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뭐 내란, 극우 뭐 이런 식으로 과연 그 낙인을 찍는 것이 그 중도층 표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수 그다음에 우파 쪽에서도 그 청년들을 과거에 운동권, 종북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양쪽 다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즌2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군에 대한 최고 통수권은 어차피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민간 통제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퇴임한 군인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퇴역 군인은 민간인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가. 예. 그리고 그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게. 그리고 그 다른 논란. 지금은 심판 기조로 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자꾸 뭐 사법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걸로 논란을 만드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비선계엄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에서 또 이 계엄을 막아낸 것도 저는 오히려 큰 역할을 한 것이 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더 이렇게 본인들의 그 어떤 자랑스러운 명예 이런 거를 더 이렇게 축혀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병목 편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실은 민간인 국방장관 개념이요. 지금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 과거 문민정부 얘기 들어보셨죠?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고 문민정부를 표방했을 때도 민간인 국방장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군 출신이 아니라고 그럼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은 전문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저 자체가 뭐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뭐 그런 점들이 궁금할 따름이죠. 네. 어제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시각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안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 현장에 나오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저렇게 연단에 같이 선 게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단에 같이 서는 것은 우리가 포토 저널리즘이라고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정치에서는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라고 하는데 예.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각화를 하는 한 번의 어떤 모습이 네. 훨씬 더 효과가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 지원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병목 편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아니 저도 뭐 같은 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말. 사실 저 선거 유세 기간에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저 두 사람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 원팀이 됐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안도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그 안도감, 안정감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늦었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지지층으로서는 좀 아쉬운 측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직속 진짜 경제팀을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어떤 거북섬 논란, 또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이 발언 등등 이런 논란을 좀 이렇게 타겟으로 지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에 민주당이 조금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거북선 문제를 하나를 제가 예를 들면 예. 그런 건 이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SK 하이닉스가 엄청 잘 나갑니다. 근데 코스피가 안 좋다고 SK 하이닉스를 막 비난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주식이지만 예.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것을 대응함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너무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유권자들이 다 듣고 이해할 만한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북선 문제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식이 굉장히 좋고 잘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안 좋다, 한국 증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그 거북섬의 공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빗대서 해주신 건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시흥 유세 현장에서 어떤 그런 공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과연 알고 있었느냐, 과연 그걸 모르고 그런 유세 현장에서 어떤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듯 얘기한 부분, 그 부분에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브파크라는 그 기업을 이제 거북섬에 유치한 거를 자랑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거북섬의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까? 현상이 지금 87%의 공시률로 거기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저는 웨이브파크라는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습니다라고 예. 하면 글쎄 그게 거북섬에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뭐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고 거의 그 사람들이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는데 그게 과연 기업 유치 하나를 해서 거북섬을 살렸다고 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거와 무관하게 지금 거북섬 그 사업은 사실은 거의 좌초 위기에 빠진 이런 상황인데 그걸 자랑했으면 그게 과연 선거 유세용으로 적당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냥 넘어갈 일인데 마침 또 시흥에 이제 유세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현 상황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짧게 반론을 드리면요. 예. 웨이브 파크는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주변 상가는요. 민간 투자예요. 예. 웨이브 파크는 공공 부지를 이용한 공공의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잘한 게 왜 민간이 거기에 공공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함께 사업을 해보겠다고 들어온 민간인들의 민간 투자가 잘못됐다고 이것이 공공사업이 잘못됐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런 어떤 공실 문제가 이재명 후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무관하죠. 저런 유세 현장에서
어떤 그런 공실 문제가 있는 그런 네. 현장에 그런 부분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치적을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주변 상인들 듣기엔 좀 속 터지는 소리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 주변 상인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그 실전형 행정을 나는 잘한다. 이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웨이브 파크는요, 잘 된 게 맞아요.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잘한 겁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의 파급 효과까지 신경을 쓰는 부분은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러면은 잘 구상해가지고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경기도지사가 기업 유치하는 거 외에 그 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